30. 조직의 기본 단위. 4가지 문제. 다음의 4가지 질문은 조직 연구가 시작된 이래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무엇을 조직의 단위로 할 것인가?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분리할 것인가? 어떤 크기와 형태로 할 것인가? 어떤 위치 설정을 하며 어떤 관계를 부여할 것인가? 활동 분석. 조직 구조에 부여되는 모든 활동을 알 필요는 없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즉 조직의 기본 활동이다. 조직 구조의 설계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분야가 탁월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어떤 분야에서 성과가 오르지 않을 때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최대의 약점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정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는 제품이나 공정의 안정성 아니면 품질, 서비스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필요한 활동에 조직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책임지는 조직을 만드는 요소여야 한다. 조직의 기본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러한 3가지 질문들이다. 그 기본 활동들이 조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곧 조직의 기본 단위가 된다. 그 외의 활동은 아무리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모두 2차적인 것이다. 물론 2차적인 활동들에 관해서도 분석, 조직화,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 활동이다. 이 기본 활동을 먼저 분석하고 규정하여 조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목적과 전략에서 시작한 기본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이 진정 필요로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물론 전략을 바꾼다면 조직 구조를 다시 분석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전략을 바꾸면 기본 활동에 관한 새로운 분석과 기본 활동에 대응할 조직 구조의 재선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 전략의 변경 없이 행하는 조직 개혁은 잘못된 것이다. 공헌 분석. 맨 처음 조직 구조에 관한 관심이 생겨났던 무렵부터 어떤 활동을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이 있다. 첫 번째는 독일 기업에서 연구, 기술, 생산에 관련한 기술적 업무와 판매 재무를 한데 묶은 상업적 업무를 구분한 것이다. 그 다음 나타난 것이 성과 업무와 지원 업무의 구분이었으며 마지막이 앙리 파열이 제시했던 직능에 따른 분류였다. 그는 직능을 관련 기능의 집합으로 좁게 정의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기업의 전형적인 조직 구조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분류들에는 각각 장점이 있으나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분류들은 조직 내의 활동을 공헌의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눈다. 1. 성과 활동. 조직 전체의 성과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성과 활동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직접 수입을 가져다주는 활동이 있다. 병원이나 학교 등 공적 기관의 경우에는 치료나 학습이 이에 해당된다. 기업에서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자금 조달, 재무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직접 수입을 올리지는 않지만 기업 전체 또는 주요 부문의 성과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성과 공헌 활동도 있다. 전형적인 것이 제조이며 구인 활동과 교육 훈련도 이에 속한다. 또한 구매, 수송, 설계, 노무도 이러한 활동이지만 수입 활동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동이 있다. 이 활동은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활동의 성과는 측정될 수 있으며 적어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떤 수입도 가져오지 못한다. 2. 지원 활동. 성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이긴 하지만 스스로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하며 활동의 결과가 다른 조직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과 달성을 돕는 활동이다. 지원 활동 역시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양식 활동이다. 탁월한 성과가 필수 조건인 분야의 기준을 설정하고 비전을 그리는 활동이다.
모든 조직에는 비전, 가치, 기준, 감사가 필요하다. 이 활동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되도록 혼자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매니저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하기에 적합하며 반드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이 담당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이 활동은 기업의 성공과 존속의 중심이 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어떤 종류의 활동이 필요한지는 조직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규정된다. 그 중에서도 인사와 마케팅은 모든 조직에서 이 활동의 대상이 된다. 기업 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 사회적 책임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대상이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이 붙는 모든 것들도 이 활동의 대상이 된다. 양식이라는 말은 기묘한 느낌과 동시에 강한 뉘앙스를 갖는다. 그러나 이 말이야말로 적합한 표현이다. 이 활동은 그 조직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욱 뛰어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직이 행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한 활동이다.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다. 매일의 현실에 대해 이상을 가지고 싸우면서 아니한 것을 배제하고 인기 없는 일을 옹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통적인 간접 활동이다. 조언과 교육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다른 활동에 대해 어떤 공헌을 이룰지에 초점을 둔다. 간접 활동에도 양식 활동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원칙이 있다. 간접 활동은 기본적인 활동에 한해서 가능한 작게 설정되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활동에 간접 부서를 둔다면 생산성이 저하된다. 효과적인 간접 활동의 비결은 중점주의이다. 이런 종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은 극소수다. 간접 활동이 훌륭하게 수행되려면 다른 사람이 공을 세우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기질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자신은 손을 쓰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배울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권력에 가까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작이나 조작을 하는 등 이기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업무 담당자는 조직에 해가 될 뿐이다. 간접 활동은 장기 업무가 아닌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일이다. 장기간에 걸쳐 이 일을 시키면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옳은 것보다 영악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욕구 불만에 빠진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간접적으로 성과를 올릴 뿐 자신만의 성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 활동의 경험은 성과를 올리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훈련이다. 최고 경영자가 될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자원활동에는 각종 섭외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이나 특허팀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3. 가사활동. 가사활동에는 건강관리, 청소, 식당, 연금이나 퇴직기금 관리, 정부 지정 기록 관리 등이 포함된다. 성과에 직접 공헌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홀히 하면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이다. 법적인 의무,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 사회적 책임에 관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활동은 너무나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4. 톱 매니지먼트 활동. 위의 활동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가 왜 필요한가? 수행해야 할 공헌이 서로 다른 활동은 따로따로 취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각 활동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것은 공헌의 종류인 셈이다. 동일한 공헌을 달성하는 활동은 기술적인 전문 분야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동일 부문으로 묶어 동일한 매니저 아래 두어야 한다. 동일한 공헌을 달성하지 않는 활동들은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 결정 분석. 성과를 올리려면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가? 그 의사결정들을 어떤 수준으로 행할 것인가? 어떤 활동이 그 의사결정들로부터 영향을 받을까? 따라서 어떤 부문의 매니저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사결정의 결과를 알아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조직의 업무를 결정한다. 의사결정에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려면 의사결정 자체를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사결정과 실시상의 의사결정이라는 통상적인 분류는 실제로는 무의미하며 쓸데없이 논의를 일으킬 뿐이다. 금액에 따른 분류도 마찬가지다. 조직 내의 의사결정은 4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1. 영향을 끼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분류한다. 그 의사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행동을 제한하는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 시어스의 구매 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어떠한 상품의 취급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기 위해서는 구매 부문 총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총책임자는 시어스 전체에서 사장급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다른 부문이나 다른 분야 조직 전체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 영향이 부문 내에 그치는 의사결정은 낮은 수준에서 행해져야 한다. 다른 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은 영향을 받는 부문과 어떠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행한다. 하나의 직능 혹은 하나의 분야에서의 최적화를 다른 직능이나 분야의 희생이라는 반대급부를 통해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최적이다.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듀포는 그저 폭발물 제조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판매량도 시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 회사의 원료 구매 부서는 초산염 구입에 완전한 자유재량권을 부여받아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시장 가격이 낮을 때 구매하여 경쟁 상대보다 싼 값에 원료를 입수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분 최적이다. 듀포는 원료의 비용 경쟁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대량의 재고를 껴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원료의 비용 경쟁력은 원료의 재고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상쇄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보유 자금의 만성적인 부족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듀포는 원료 비용과 자금 비용, 유동 자금 이 셋의 균형을 꾀하는 일을 톱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으로 삼게 되었다. 3. 정성적인 요소의 수에 따라 분류한다. 정성적인 요소란 기업의 행동 원칙, 가치관, 사회적, 정치적 신조를 가리킨다. 가치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어느 수준에서 행할지에 대해 높은 수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성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4.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드물게 나오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둔다. 정직 처분은 사람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에 관한 결정을 높은 수준에서 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낮은 수준에 위임해도 좋다. 한편 처음 발생한 문제의 경우 문제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의 원칙. 의사결정은 늘 가능한 낮은 수준 행동에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동시에 의사결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활동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에서 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첫 번째 원칙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의사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의사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에서는 의사결정에 참가해야 할 사람이나 그 결과를 알게 될 사람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의사결정 수준에 관한 이 두 원칙으로부터 각 활동을 조직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가 명확해진다. 관계 분석. 조직 구조 설계의 최종 단계는 활동 상호 간의 관계 분석이다. 이를 통해 비로소 조직 단위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어느 곳의 누구와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가, 어느 곳의 누구에 대해 어떤 종류의 공헌을 해야 하는가, 반대로 어느 곳의 누구로부터 어떤 종류의 공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활동 사이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것이 위치 설정의 원칙이다. 또한 활동 간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로만 한정하여 이들이 원활하고 밀접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에서 볼 때 전통적인 조직론이 직능을 유사 기능의 집합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다. 생산에 관한 기획활동은 전통적인 조직론에서처럼 다른 종류의 기획활동과 함께 기획 부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물론 생산에 관한 기획에서 필요한 기능은 다른 모든 종류의 기획에 필요한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 부문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획 담당자를 공장 매니저나 현장의 감독들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둘 수 있다. 생산에 관한 기획 담당자는 생산 부문에 소속되어야만 한다. 물론 결정 분석에 따른 활동의 위치 설정과 관계 분석에 따른 활동의 위치 설정 사이에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관계 분석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활동 분석, 공헌 분석, 결정 분석, 관계 분석의 4가지 분석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 작은 기업이라면 몇 시간 안에 가능하다. 물론 복잡한 대기업에서는 수개월의 시간과 고도의 분석, 종합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분석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동시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나쁜 조직. 완벽한 조직 구조란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조직의 기본 단위를 설계하고 조립할 때 어떤 오류가 보이는가? 조직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맨 처음 보이는 것은 매니지먼트 계층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조직의 원칙은 계층 수를 적게 하고 지휘 계통을 짧게 하는 것이다. 계층 증가는 조직 내의 상호 이해와 협동의 보폭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주며 목표를 혼란하게 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주의를 끌게 만든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계층 증가가 미래를 담당할 매니저를 양성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 첫째, 최하층에서 최상층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고, 둘째, 그 사이에 매니저보다 전문가를 양성시키기 쉽다. 오늘날 대기업 중에는 현장 감독에서 사장에 이르기까지 12개에서 15개의 계층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 이래서는 25살에 현장 감독이 되어 운 좋게 5년에 한 번씩 진급을 한다 해도 차기 사장이 되려면 80세에서 90세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망주나 후계자를 더욱 일찍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만 이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다. 계층의 수에 관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공한 대조직인 카톨릭 교회가 참고가 된다. 교황과 최하층의 교회 사제 사이에는 권한과 책임에 관한 계층이 단 하나, 바로 주교만 존재한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조직 구조에 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모습이다. 조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같은 문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특히 직능별 부문이나 간접 부문과 라인에 관한 전통적인 조직론에 따라 조직을 설계했을 때 조직 구조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해결법은 바른 분석뿐이다. 그것은 활동 분석, 공헌 분석, 결정 분석, 관계 분석이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조직 구조의 문제를 서류상의 조정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상을 이해하고 사고하는데 명철함이 필요하다. 또 보이는 것은 중요한 사람의 주의를 중요하지 않은 목표나 목표가 빗나간 문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조직 구조는 중요한 문제, 기본 활동, 성과, 업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근무 태도, 예의 범절, 절차에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권력에 관심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며 이러한 조직 구조는 성과에 대한 장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사태는 조직을 유기적이 아닌 기계적으로 만들 때에도 발생한다.
전략이 요구하는 조직 구조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소위 조직론을 기계적으로 따를 때 발생한다. 성과가 아니라 조직 구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미술관에 걸어둘 조직도 따위는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직도가 아니라 조직 그 자체다. 조직도는 조직 구조에 관해서 논의할 때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다. 그것도 현실의 모습을 지극히 단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직도를 위해 조직 구조 개혁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잘못된 조직을 구축할 수도 있다. 나쁜 조직 대부분은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다수가 동원되는 회의를 빈번하게 열어야만 하는 시기다. 회의를 통해서만 그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이사회 등의 심의기관을 제외하면 그 외 모든 회의는 조직 구조상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좋다. 이상적인 조직이란 회의 없이 움직이는 조직이다. 나쁜 조직은 사람의 감정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인간관계가 변변치 못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란 예의범절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며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기분에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러한 증상을 지닌 조직은 대부분 인원 과잉 상태인 경우가 많다.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게 되는 이유는 그 안이 북적거리기 때문이다.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부딪히지 않는다. 인원 과잉 상태인 조직에서는 성과 없이 일만 늘어난다. 마찰, 신경 과민, 초조함이 심해진다. 그리하여 사람의 기분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정자나 보조처럼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일도 생긴다. 이것은 활동이나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거나 혹은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일 없이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조직의 활동 단위가 달성해야 할 공헌의 종류나 일 전체의 흐름, 직능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있을 때에도 같은 증상이 보인다. 어떤 직능도 직접 성과에 공헌하지 못한다. 그저 부분적으로 공헌할 뿐이다. 따라서 원래 하나여야 하는 것을 합치기 위해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정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조직, 특히 대기업은 조직병에 걸려 있다. 조직 전체가 조직 구조를 염려하고 이로 인해 늘 어딘가에 조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병은 조직 구조의 기본을 소홀히 할 때 발병한다. 조직병에 걸린 조직은 나쁜 조직의 전형이다. 재료의 명세를 둘러싼 구매 부문과 설계 부문의 작은 대립이 기업 내의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와 같은 조직의 의사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어떤 치료법도 오랫동안 적용되는 일이 없다. 계속적으로 조직 개혁이 이루어질 뿐이다. 조직 개혁을 가볍게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수술이다. 작은 것이라도 수술에는 위험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안이한 조직 개혁은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